지금 금융 위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네 가지 금융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다음 두 번째 파트로 금융 위기 시 발생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위기 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그걸 또 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금융위기 시 발생하는 공통적인 특징, 지난 시간에 이 부분까지 했죠. 자산 가격의 폭등 및 폭락. 자, 금융위기의 시작이다 그러면 폭락이 시작입니다. 폭락.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트리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리거. 트리거라는 것은 소위 방아쇠를 당기다. 권총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트리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그러는데, 방아쇠를 당긴 게 뭐냐라는 이야기죠. 방아쇠를 당긴 것은 딱 시작되는 시점은 대부분 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시작합니다. 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이 그러면 왜 폭락했느냐에 대해서 보려 그러면, 폭락의 원인을 보려 그러면 대부분 폭등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무런 문제 없는 가격 수준에서 갑자기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폭락이라는 것은 아주 많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아주 많이 떨어지는 경우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도 한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그대로 다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있어서 폭락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단시간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품이 없었기 때문에, 거품이 없고 아주 이상한, 이상한 뭐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그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니까 다시 원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가에 폭등이 없었다 그러면 떨어질 때 폭락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상하게 폭락을 하더라도, 그거는 뭐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폭락을 하더라도 다시 원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금융위기 같은 폭락이 발생했다. 이건 폭락을 해가지고 계속 그 폭락되어가 떨어지는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것은 그 전에 폭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원인을 뭐냐, 사실은 이 폭등이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있습니다. 지목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는, 폭등이 생긴다는 것은 거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금융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 정책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 결국은 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작은 폭락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미국 금융위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세계적 금융위기 때는 이때는 이 자산은 주택이었죠. 주택 가격이고, 이게 2006년부터 급등했다가 2009년에 3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30%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준에서 한참 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회복되는 셈이지만 상당히 회복됐습니다만은. 자, 이게 첫 번째 특징, 자산 가격의 폭등과 폭락. 두 번째 특징은 금융기관의 파산. 금융기관의 파산.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연쇄고리입니다. 연쇄고리.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그 다음 자산 가격 폭락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사실은 그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택을 내 돈으로 다 주고 산 사람이, 내가 사고 있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이 뭐 아주 많이 배로 올랐다? 아니면 절반으로 떨어졌다.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돈 주고 다 사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아파트를 사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빚을 갚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의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주식을 계속 장기 보유할 사람은 뭐 일희 일비 안 한다 그러면 좀 떨어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빚을 내 가지고 그 투자를 한 사람 같은 경우 계속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게 원하는 만큼 안 올랐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은행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죠. 그래서 개인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주택 같은 경우에 모기지를 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모기지에 대한 이자를 자기 월급으로 갚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월급으로 계속 갚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된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팔아가지고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오르고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런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의 문제가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대부분 월급으로 이 이자를 갚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갚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주택 가격이 떨어져 놓으니까 부동산에 채무 불이행이 대거 발생하죠. 그러면 은행들은 레버리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본이 크게 감소하고 파산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 대출 자체는 부실 대출이 됩니다. 부실 대출이 되면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의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지켜야 될 준칙이 있는데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가 됐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6개월 이상 연체가 됐다. 그러면 거의 대출 자체를 완전히 손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손실 처리를 하는데 손실 처리를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2억 원을 내가 그냥 다 떼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뭐 경매를 붙여가지고 일부 회수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보수적으로 운영한 다음 차원에서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장기 부실이 발생하면 대부분 그것을 손실 처리합니다. 손실 처리한다는 것은 그 2억 원만큼을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본에서 감하게 됩니다. 제외합니다. 그런 식으로 손실 처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은행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배우겠지만 레버리지 그러니까 자본에 비해서 훨씬 많은 대출을 줍니다. 자본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는 대출해 줍니다. 10배 이상은 대출해 주는데 그 이야기는 전체 대출의 10%만 부실이 난다 그러면 자본을 몽땅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본을 다 까먹어 버리면 그때는 그 은행은 부도 상태인 거죠. 뭐 흑자 부도가 아니라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그냥 은행의 자산 상태가 부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그냥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은행의 파산 위험이 증대하죠. 이때 미국의 많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기초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급격히 증가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 미국에서도 제일 큰 은행인 시티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줄줄이 파산 상태가 됐습니다. 또한 일부 은행들의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은행들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며 보장되지 않은 예금을 한 사람들은 이를 인추한다. 즉 은행이 하나 정도 큰 은행이 하나 파산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금한 은행이 안전할까? 그러니까 그 은행하고도 관계없는데 전혀 관계없는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맡긴 예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특히 보장되지 않은 예금 이것은 그거죠. 소위 예금 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예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출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예금 보험의 보장이 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출을 하기도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내 돈에 대해서 인출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소위 뱅크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뱅크런이라는 것은 즉 사람들이 평소에 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업준비금의 축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직업준비금 가지고 있던 평상시에 대비해 가지고 평상시용으로 직업준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찾아러 오는 거죠. 그러면 직업준비금이 축소되는데 여기에 대가 대체하기 위해서 은행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팝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제2지준이라고 하는 뭐 유가증권이랄까 일단 그런 것부터 파기 시작하죠. 팔기 시작하고 그 가지고도 안 되면 정 안 되면 대출마저도 또 유동화시켜가 또 팝니다. 그런 식으로 있는 자산을 마구 팔죠. 그 다음 뭐 정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은행의 건물도 팔죠. 많은 은행들이 자산을 판매함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할인 판매 현상이 발생하죠. 많은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라 그러면 갑자기 매물은 많아지고 뭐 매물에 대한 수요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때는 위축되기 때문에 더 수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매물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면 자산을 파는데 뭐 굳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팔라 그러면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은행의 자산이 줄게 되고 빠른 속도로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뭐 버스턴스 및 리만 브라더스가 몰락함에 따라서 대규모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고 이들 중 많은 기관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 망하고 나니까 연달아 망하더라. 그래서 이때 금융위기를 이때 금융위기 내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용어로는 리만 사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리만 브라더스. 이 중에서 리먼 브라더스가 이 부도 처리되면서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이 발생한 것은 리만 브라더스가 부도 처리되는 것이 기점이었습니다. 이게 왜 리먼이 그 상징적인 의미였냐라면 4대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 뭐 베어스턴, 리먼 아니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런 게 4대 투자은행입니다. 엄청나게 큰 투자은행인데 그 4개 은행, 투자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대부분 고깝게 보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뭐 작전 또 난무하는 것 같고 진짜 돈놀이 하는 집단으로 보죠. 소위 월스트리트 돼가지고 이 배관시하는 것은 대부분 타겟은 투자은행입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엄청나게 챙기는. 그래서 대부분 투자은행에 대해 가지고 조금 나쁘게 보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신사가 본 것이 리먼이었습니다. 4대 투자은행 중에서 리먼 브라더스가 가장 근실하고 괜찮은 그런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던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도가 나고 있는 거죠. 제일 부도가 안 날 것 같은 잘하던 은행이 이게 부도가 났는데 금융당국은 자 리먼이 부도 나니까 뭐 부도 났으니까 그냥 부도 처리하지 라고 했는 거죠. 근데 리만 부도 처리를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 리만마저도 부도 처리가 됐는데 몽땅 다 부도다. 이 분위기죠. 제일 근실하고 제일 신사적으로 잘 운영하는 그런 금융기관마저도 부도가 났으니까 아 이제는 몽땅 다 부도구나. 그러면서 이제 완전 이제 패닉이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신뢰하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다음 날부터 뭔가 모든 투자은행이 다 부도다. 모든 은행들마저도 다 부도다. 라는 이런 분위기가 팽개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 규제당국은, 금융당국은 의학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이상 놔뒀다가는 진짜 금융 시스템이 완전 붕괴가 되구나. 이제는 시장에 맡길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베어스턴부터 부도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도 처리를 안 하고, 시티뱅크도 부도 처리해야 되는데 부도 처리를 안 하고, 소위, 자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일단 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리먼 사태라는 이야기합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부도 처리된 것이 아주 여기서 상징적인 기점이었습니다. 이런 신뢰 하락이 되는 결정적인 기점이었죠. 자, 이 신뢰 하락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하나 여러분한테 for your information으로서 주는 것이 테드 스프레드입니다. 테드는 은행들의 인지된 신용 위험을 나타냅니다. 스프레드라는 것은 차이죠. 차이인데, 그러니까 두 이자율 차이입니다. 대부분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는, 금융에서는 이자율 두 개의 차이인데, 이 테드 스프레드는 3개월 만기 은행 간 대출 이자율에서 3개월 만기 미국 재무성 증권 이자율을 뺀 것을 테드 스프레드라고 정의합니다. 자, 뒤에 부분을 봅시다. 이 3개월 만기 미국 재무성 증권 이자율. 모든 자산을 통틀어 가지고 3개월짜리 채권에 대해서는 가장 신용도가 높은 채권입니다. 이자율이 낮은 채권이라는 거죠. 시장에서 보통 그렇게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이자율이죠. 가장 낮은 이자율에다가 어떤 걸 뺀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실제 상태를 알고 싶은 기관의 채권을 뺀 겁니다. 그 기관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은행 간 대출이자율. 이 3개월 만기 은행 간 대출 이자율은 은행 간 시장에서의 금융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일 낮은 이자를 뺐죠. 그래서 이제 그게 스프레드입니다. 그게 스프레드인데, 이거는 이제 이자율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많아봐야 1%, 보통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베이시스 포인트로 측정됩니다. 베이시스 포인트는 그 100 베이시스가 1%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P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10bp에서 50bp 사이에 이게 존재합니다. 10bp. 10bp라는 것은 10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것은 0.1%죠. 그러니까 보통 은행 간 대출 이자율은 재무성 증권 이자율, T빌보다는 한 1% 더 높은, 그게 이제 금융에 문제가 없고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20bp, 30bp, 아니면 많이 올라가도 한 50bp 정도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정상적으로 보통 나타나는 범위죠. 그러니까 0.5% 정도 높은 그의 범위인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은행들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이 테드 스프레드가 급격히 상승하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아까 말한 대로 유동성 부족에 따라서 은행들이 지주는, 그러니까 준비금을 위해 가지고 자금 확보를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빌리려고 엄청나게 빌립니다. 가능한 한서로 은행끼리 돈을 다 빌리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간 시장에서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승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금융위기를 보면 이 테드 스프레드를 보면 상태가 확실하게 눈에 딱 드러납니다. 언제 시작했고 언제가 최악이었고 그 다음 언제부터 이게 나름대로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보통 10bp에서 50bp라는 것은 요 사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요 사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있죠. 대부분 이 영역에서 보면 대부분 이쪽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10bp에서 50bp 사이인데 언제 발생했는지 여기 딱 드러나죠.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그러니까 2007년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2007년 하반기에 테드 스프레드가 200bp를 돌파해버립니다. 갑자기 여기서 50bp에서 200bp로 그냥 갑자기 올라가 버렸죠. 이게 이때가 이제 딱 리만 사태라는 이야기죠. 리만 사태가. 리만 딱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금융위기가, 리만이 뭔가. 어쨌든 은행들이 돈 부족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은행들이 돈 빌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까지 올랐다가 아마 리만 사태는 요때일 겁니다. 2008년 말. 정확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올랐다가 그 다음 이게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그 뒤부터 이 금융 경색은 이제 나름대로 해소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테드 스프레드를 통해 가지고 소위 위험, 불안감, 신용위험의 확산,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고 그 다음 실현된 상태가 이게 쫙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 그 다음 이제 금융이 다 정상화되어서 그런 건 아니죠. 떨어진 것은 이때는 이제 이렇게 떨어진 것은 이 정도 되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무한정 돈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은행들이 돈 부족하지 않게 필요한 만큼 몽땅 다 빌려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은행 간 시장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위해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필요하면 중앙은행이 다 빌려주니까 이렇게 정상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스프레드가 은행 간 신용위험을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또 발생하는 것이 신용경색이죠. 신용경색. 그러니까 은행 간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 아니면 실물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실물 시장에서까지도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신용경색이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 및 파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좋은 신용상태와 수익성이 있는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조차도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자기가 부도나갈지 모르니까 뭐 만기 돌아오는 대출은 쪽쪽 다 그냥 원금 그거 다 대출금 회수해버리고 신규 대출이라는 것은 꿈도 못 꾸죠. 그러면 사실은 뭐 신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빌려주는 은행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신용경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은행들은 주택 매수인들과 사업을 확장하거나 재고를 매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은행들은 추가 대출은 완전 동결. 그 다음에 기존 대출도 중간에 회수는 못하지만 만기가 돌아오면 거의 원칙적으로 회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 대출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기 연장을 하는 대출을 갑자기 만기 연장 안 해주면 그는 대부분 기업은 거의 굉장한 곤란에 빠집니다. 한 절반은 부도가 나죠. 그러니까 신용경색 때문에 은행 기업은 멀쩡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신용경색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아예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경기 침체가 발생하죠. 가용할 수 있는 신용이 축소됨에 따라서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이 감소하고 총수요가 감소한다. 부도가 안 나더라도 어쨌든 다 위축됩니다. 소비도 줄이고 기업들도 비용 절감, 당장 하는 게 비용 절감이죠. 비용 절감이고 지출을 줄이고 그러니까 총수요가 감소하죠. 신규 투자가 안 되니까 또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대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상승해가지고 한동안 이 수준을 유지했는 겁니다. 실업률이 갑자기 한 5%에 있던 실업률이 10%로 더블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니까 다시 금융기관은 더 나빠집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서 옛날엔 괜찮은데 경기 침체 때문에 다시 또 부도가 나는 기업이 생기죠. 그러면 또 그 기업에 대한 대출 자체가 다시 또 부실이 되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다시 또 악화가 되는 거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윤 자산 가격, 가계소득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가지고 채무불이행, 파산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지죠. 금융제도와 경기 침체에 따른 문제들이 서로 문제를 강화시키면서 소위 악화시키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악순환의 고리에서 계속 들어가가지고 계속 더 악화되는 그런 것이 반복되죠. 즉 지금 이 과정을 이 그림으로 하나로 지금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작이 자산 가격의 폭락이라고 했죠. 물론 폭락 전에는 거품이 생겼다라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트리거는 폭락입니다. 폭락을 하고 나면 일부 이 자산 가격 관련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게 되죠. 그게 뭐 한두 개 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그 다음에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많은 금융기관들의 신뢰가 하락해 가게 돼가지고 뱅크런이 발생한다.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찾으러 오고
아니면 투자은행에 돈을 투자해놨던 사람들도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하고 등등 많은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회수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소위 유동성 부족에 빠져가지고 뭐 대부분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게 되고, 정 안 돼가지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일부 지원해 주더라도 그것 때문에 유동성 부족에 의한 부도가 아니라 부실 자산을 생각하고 나면 결국은 네트로 가가지고 부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대출도 줄고, 투자도 줄고, 총수요도 줄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고, 경기 침체가 되면 다시 자산 가격이 또 폭락하죠. 자산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주식을 살 사람이 없고,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 가격은, 팔 사람은 더 많아졌는데 살 사람은 없으니까 더 가격은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니까 일부 금융기관에 또 더 파산하죠. 또한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자산 가격까지 안 가더라도 대출 부실로 인해 가지고 금융기관 파산이 또 더 촉진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악순환에 딱 접어들게 되면 그때는 소위 1929년 같은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이제 이렇게 대공황이 발생하죠. 자, 그렇다 그러면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는 거죠. 범인을 색출해보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범인을 색출해보자 라는 건데, 이 혐의자들을 쭉 한번 일단 리스트업을 해봅시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누구 책임이냐. 거론되는 혐의자들은, 자, 첫 번째는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금융정책의 최고 책임자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당연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부동산을, 주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책임이다. 그러니까 주택 매수인들이 부동산 가격에 투기한 사람들이 문제다. 그 사람들이 거품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거품이 꺼졌으니까 그 투기 세력 때문에 소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자, 이것도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중개인. 투기가 왜 생겼냐? 부동산 투기가 왜 생기고 거품이 생겼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투기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투기를 재촉시킨 사람들이 이 주택담보대출 중개인입니다. 쉽게 돈을 빌려줘 가지고 투기를 하겠다고 만든 거죠. 그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요즘에도 뭐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뭐냐? 어제도 신문에 그런 게 났던데 차이는 없죠.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쓸 때 내가 하는 것은 투자고 남이 하는 것은 투기라고 이야기하죠. 자, 투기를 부추겼다. 이게 이제 이 주택 매수인의 책임이다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쉽게 돈을 빌려주니까. 빌려줘가지고 투자를 하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 책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주택대출 중개인들은 왜 그렇게 쉽게 돈을 빌려줬느냐? 투자은행들이 쉽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돈을 공급해 줬으니까요. 소위 이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투자은행들의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유동채권을 많이 흡수함으로써 많은 자금을 공급해 주니까 이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이 사람의 역할이 됩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 가지고 투기를 하도록 부추긴 거죠. 그 다음에 또한 평가기간. 이거는 이제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완전히 은행부터 금융기관부터 부실이 돼가지고 망하는 게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융기관 아니면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CDO 이런 것의 평가 레이팅을 보면 다 투자 적격, 신용도 높음 이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아니 망한 채권이 있는데 부도가 난 채권을 왜 다 이거는 건전한 채권이라고 평가했느냐. 그게 이제 평가할 때는 그게 신용도가 높은 채권이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게 부도가 나니까 이거 평가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위기가 생기면 항상 이 손가락질 받는 것은 평가기관입니다. 너는 왜 금융위기 생길 것을 사전에 예측 못하고 평가를 그렇게 허술하게 했느냐 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왜 이렇게 그 대출을 남발하도록 금융시장을 방치했느냐 하는 얘기죠. 대출을 이렇게 방만한 대출이 되도록 이렇게 방치했느냐. 그래서 규제기관, 금융규제기관, 그 다음에 정부 정책기관자, 뭐 이건 행정부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행정부도 뭐 소위 말해서 대통령도 전체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뭘 했냐? 대통령은 이런 큰일이 생기도록 경제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정부 책임자 이런 사람까지도 이렇게 책임 뭐 혐의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나오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 따져보니까 다 책임이 있더라는 거죠. 모두 각각 일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이런 큰일이 생긴 것은 보통 이제 삼재가 겹쳤다고 이야기하죠. 한둘 잘못해가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누구 한 군데라도 잘 막았다 그러면 이런 일까지 안 생긴 거죠. 다 뚫려버린 겁니다. 다 뚫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막는 중간중간에 이런 장치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이게 다 뚫려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러나 이제 뭐 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굳이 이래 보면 이거 사람이죠. 주택 매수인 아니면 뭐 대출 중개인, 은행. 아니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까? 사람이 갑자기 바뀌진 않죠. 갑자기 그 사람이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옛날에 행동하는 식으로 행동했는데 금융위기가 생겼다. 그럼 너 잘못이다. 라고 하기엔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뭐 도덕적으로 왜 투기를 많이 했느냐라고 비난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제일 책임 있는 것은 당국입니다. 당국. 중앙은행을 포함한 중앙은행보다는 중앙은행은 사실은 이제 그 최후의 대부자 차원에서 일이 터지면 돈을 공급하는 거지 사전적으로 규제 감독하는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밑에 둘이 제일 큰 책임이죠.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막는 능력은 그리고 권한은 규제 당국에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한 규제 당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 당국이 충분히 규제를 못했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모든 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규제를 푸는 분위기였습니다. 소위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금융, 선진금융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금융에 대한 규제를 풀고 새로운 금융기법이 마구 나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금융기법에 대해 가지고 위험을 모르고 소위 생산성, 효율성만 보고 마구 그것을 허용을 해줬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 상품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CDO가 제일 큰 범위로 보고 있죠. CDO를 보는데 CDO라는 것은 이제 MBS를 소위 묶어가지고 팔면서 유동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유동화를 쉽게 시켜줄 수 있음으로써 자금이 엄청나게 공급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투기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상품들의 위험도가 제대로 관리 안 되면서 마구 나오도록 만드는 그거 자체에서 책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책임이 있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교과서적인 판단이고 그다음 내 보기에는 그 중에서 제일 책임이 있는 것은 당국이다라는 거죠. 당국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비난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는 것이 사실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몰랐기 때문에 이 당국의 규제 책임자, 당국자들도 전문가들마저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큰일이 생겼던 거죠. 자, 그건 이제 과거는 과거고. 자, 그 다음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제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느냐. 정부 정책.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했느냐. 또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예방책이 뭐냐. 그 다음에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자, 금융위기가 발생했는 경우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정책은 이제 표준적인 것이 이겁니다. 통상적인 금융정책.
당장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증가시켜서 이자율을 낮추고 지출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때는 금융기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소위 돈을 공급해준다. 돈을 공급해주고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돈을 공급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축되는 투자를 막기 위해 가지고 자금을 많이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2008년 12월까지 이자율을 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통화를 공급했죠. 그런데 0%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문제는 더 악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온 새로운 정책이 이때 이제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데 소위 양적 완화죠. QE라고 이야기합니다.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의 정책인데 이거는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자율 정책은 가격 정책입니다. 가격이 0% 될 때까지 정책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자, 이 0%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0%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다. 더 악화가 되더라. 그것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더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양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안 움직이더라도 0%가 됐으니까 다 했다가 아니라 양으로 더 공급합니다. 더 공급한다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채권을 무한정 매입해버리는 거죠. 중앙은행이. 채권을 한 달에 1억 달러, 한 달에 10억 달러씩 매입한다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하면 매입한 채권만큼, 사들인 채권만큼 10억 달러만큼 돈이 시중에 풀리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돈을 시중에 푸는, 빌려주는,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거죠. 이게 통상적인 금융정책 플러스 새로 추가된 양적 완화라는 금융정책까지도 포함한 거죠. 두 번째 이제 통상적인 재정정책은 이 경우 정부는 지출을 증대시키고 조세를 삭감할 수 있다. 표준적인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소위 유효 수요 창출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니까 지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것이 가장 표준적인 재정정책입니다. 그런데 뭐 소위 이거는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정책의 효과는 우리가 소위 은발의 오줌 누기라는 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큰 규모로 할 수 있지 않죠. 그래서 하긴 하지만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이때야말로 금융정책이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통해서 무한정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것이 아까 본 그런 통화정책이고 그 다음에 재정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정책 공조 차원에서 같이 이런 정책을 하죠. 그래서 뭐 경기 촉진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종 대부자. 뭐 아까 1번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뭐 이거 이제 중앙은행의 이야기인데 은행으로부터 급격한 예금 인출로 인해 유동성 함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지급 능력이 있는 은행들도 예금자들의 인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모든 은행 또 흑자 부도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흑자 상태의 은행마저도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뛰어들어가지고 무한정 대출을 해주는 소위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항상 중앙은행의 최고의 역할은 이 소위 최종 대부자의 역할이죠. 어떤 능력이냐? 최종 대부를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은 발권력입니다. 돈을 찍을 수 있으니까 무한정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대부자의 역할로 해가지고 은행 부도를 막아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 자금의 투입. 정부는 금융 제도를 지지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통상적인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시장 기획까지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정부는 민간에 개입하는 건 민간 기업에 개입은 하지는 않습니다. 민간 기업에 투자도 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개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닌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공정 경쟁인 거죠. 민간 간의 경쟁이죠. 어떤 산업만 특별히 돈을 더 주고 말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인데 비상시에는 그런 원칙마저도 이제 깰 수가 있는 거죠. 원칙마저도 깰 수가 있는데 일단 금융제도를 지지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당장 손실을 입은 당사자한테 자금을 지원하는데 예금에 대해 가지고는 예금 보험으로 보통 이 손실을 메꿔줍니다. 그런데 예금보험 기금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정부가 행정부가 거기다가 돈을 더 추가로 빌려줘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예금 사람들한테 자금을 예금에 대해 대지급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위험한 대출까지도 할 수가 있고 문제 있는 금융기관에 자본을 투입해서 소유권을 갖기도 하죠. 불량자산 구제 프로그램.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금융기관이 국유화죠.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그냥 부도난 금융기관을 그냥 부도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걸 국유화시키는 거죠. 국유화시켜가지고 뭐 이 위험도가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것이 정상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갖고 팔 수가 있고 그러면 들어갔던 돈을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그랬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국유화를 통해 가지고 국유화를 한다. 소유권을 갖는다.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을 사용할 경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논쟁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그 논란은 많은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원래 개입 안 한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비상사태니까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소위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왜 어떤 데 개입하느냐? 너무 큰 부도가 나가지고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마불사 얘기가 나오죠. 큰 것은 덩치만 키우면 결국은 정부가 살려주구나. 그러면 금융기관도 기업들도 서로 덩치 키우는 경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금융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고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뭐 당장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논쟁을 할 여지가 아니죠. 일단 무조건 살리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 자금을 투입해서 뭐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게 이제 표준적인 이 해결 과정이죠. 뭐 사실 코로나 사태도 지금 뭐 비슷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비슷한데 뭐 금융 위기까지는 안 갔죠.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뭐 불신까지는 안 갔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1번, 2번은 실행 중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지금 1번, 2번은 실행하고 있죠. 1번, 2번이 통상적인 금융정책을 하고 있고 근데 통상보다도 훨씬 많은 양적 완화 정도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미국에서 양적 완화, 무한정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말은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은 하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옛날 그러니까 이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미국에서 지금 무한정 채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정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국민들한테 지금 돈을 주고 있는 뭐 역사적으로 지금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뭐 정책이 지금 실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가 사실은 그 지난 금융위기보다는 더 큰 사태다라고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얻은 게 맞는지는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평가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위축된 부분은 그보다 더 심한 부분이 상당히 많긴 많죠. 뭐 특히 실업률을 본다 그러면 실업률은 뭐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뭐 금융위기보다 배 이상 높아졌죠.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아마 올해 경제 성장률이 나온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아마 의학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장률이 지금 다 마이너스, 쇄분을 하는 그런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번 됐고 금융적으로 이 불똥이 튀지는 않았으니까 3번과 4번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4번도 지금 좀 하고 있죠. 4번은 금융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데미지가 큰 산업, 주로 관광이죠.
그래서 항공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세계적인 대부분의 항공사가 지금 기술적으로 부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국유화 논쟁도 있고 논란도 있고 어쨌든 국유화를 통하든 아니면 그냥 자금 지원을 하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